생각을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피드백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들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도 비판적으로, 조금 전에도 되게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질문 달라고 그러면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이제 한 시간 보내고 끝나는데 되게 날카롭게 질문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피커가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저는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뭐 낫다, 뭐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한한 15년 넘게 해왔는데 많은 부분이 현장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되게 회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란한 것들, 멋있는 것들,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고 하는 것처럼 보안에 대한 담론들은 점점 강해지는데 실제 시장을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이제 IDS, IPS 개발하는 연구를 좀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입사를 해서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창업해서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창업한 나이가 제가 40살 때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6년 차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졌던 큰 고민이 기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현장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사람들 만나면 아는 척 해야 되고, 기관이니까 가르쳐야 되고, 실제 내가 아는 게 있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꼭 나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되게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동안 되게 잘난 척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방법론 없이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 하나만 들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시작한 게 6년 전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또 행운도 있었고 또 기회도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크게는 미국 이베이 본사 네트워크까지 또 분석을 했었고, 또 현재까지 5대 인증망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보기 힘든 네트워크를 한 달 이상 전체 트래픽을 수집해서 전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제 다른 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되게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되게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다. 많은 것들, 보안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 매끄러워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매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것 같고 되게 근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들이 아마 이제 오늘의 발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처음에부터 제가 여기서 기술을 1시간 동안 얘기한들 저희가 기술을 얼마나 공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도 많이 드리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 경험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좀 많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여름 휴가 때요, 이제 여수를 내려갔거든요. 여수를 내려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갔던데 이렇게 바닷길을 걷는데 거기가 이제 한산도 앞이더라고요. 이제 한산도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죠? 당연히 한산대첩 겁서 이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저희 이순신은 성웅이네 같은 이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번 임사 체험을 하다 보니까 리얼 데스 익스피리언스를 하잖아요. 이제 중리산이 하는 이런 문제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좀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글이 그냥 단순하게 써 있는 거예요. 이순신이 한산대첩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병사들한테 이제 마음을 태산같이 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되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많은 보안 이제 분석을 위해서 업체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자기 망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외부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내 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이 한 200년 정도 태평성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싸움을 몰랐을 거예요. 200년이라는 시간이 몇 세대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전국 시대를 거쳐서 완전히 병사들이 엄청나게 훈련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방어자와 공격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어자는 결국 울타리 안에 있는 거고 공격자는 이제 자기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그런 면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뭐 전쟁이 딱 났는데 그 당시에 해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배가 오면 갈고리를 탁 던져가지고요. 갈고리 붙여가지고 붙인 다음에 백병전을 하는 게 그 당시 해전 그런 거밖에 없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왜군들이 이제 조총을 쏘고 칼도 잘 쏘고 하니까 이제 병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 나라에서 오라니까 가가지고 이제 저도 해군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배 지하실 들어가가지고 이 노젓는 일 하고 있으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이제 노젓다가 또 나와서 싸워야 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 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 이 사람들이 어떤지. 그래서 뭐 우리 맨날 하객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총은 사정거리가 짧잖아요. 공격자의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소위 대형 구형을 가진 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사정거리가 기니까 대형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정거리가 긴 대포를 이용해서 왜군을 괴멸시켰잖아요. 칼 한 번 대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형식의 전투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싸움이 난다 그러면 막 달려나가서 막 보안에서도 막 분석하고 난리가 나요, 막. 근데 막상 분석 보고서 나는 거 보면 북에서 그랬네, 남에서 그랬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스페큘레이션이, 그러니까 사실이 문제 있다라는 말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하기 급급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보면 되게 동일한 멘탈이 아닌가. 결국은 저희가 기술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공격자를 다루고 있는 거지 공격 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공격 툴에 대해서 집착하고 공격 기술에 대해서 집착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전쟁 났는데 뭐 총알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거 볼 때는 없잖아요. 어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짧게 말하겠지만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인텔리전스에 의해서 이순신이 이제 물러나게 되죠. 요시다가 이제 거짓 인텔리전스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균이 통제사를 받고 쫓아 들어가다가 다 죽죠. 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명량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제가 볼 때 되게 유사한 상황이나 유사한 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있지 않나. 무조건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과연 솔직히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공격자와 아무것도 없는 평면에서 기술로 대결했을 때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 조직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보안 기술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작년에 경찰하고 같이 디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신문에 난 경우입니다. 공격자가요 9억 받았어요. 한 건은. 그게 계좌에 찍혀가지고 이제 감옥 가셨거든요. 뭐 보안 분석관이 아니라 찾아보시면 이제 신문에 나오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9억 못 버리시잖아요. 방어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건 삶에 대한 선택의 문제고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격자들은 그만큼 되게 굉장히 진지하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비록 윤리성은 없지만 범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하려는 사람들과 싸움이 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가진 기술은 적에 가진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또 이제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이런 형태의 제목은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예측하지 말고 관측하라. 이것도 좀 유치한 제목인데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올해 이제 어떤 곳에 가서 분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올해 블랙햇에서 발표된 공격이고 전 세계에서 발표 사례가 없는 공격이 실제 한 5, 6개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를 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조직이 상당히 큰 조직이었고 그다음 내부의 일반적인 악성 코드에 대한 공격은 거의 없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는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력이 있었고 예산의 문제도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 한 번도 보시고 저도 사실은 제가 블랙햇을 팔로우가 안 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징후가 탐지가 돼서 이제 또 보안 저희가 항상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보안은 저주받은 직업이다.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여기는 참 어려운 필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이게 배터널 공격이라는 것과 실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벌어지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컨펌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예측과 관측이 뭐냐 이런 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저희 경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을 봐도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의견들을 다 들으시면 제가 볼 때는 백색 노이즈가 그냥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퍼스펙티브,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다른 컨퍼런스보다 더 관점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 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인텔리전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안에서 인텔리전스가 정보인가요? 정보? 지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지능인가? 지능? 정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텔리전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뭐 지능도 되고 정보도 되고 다 되죠. 또 인텔 그러면 뭐 어떤 국정원 이런 데나 아니면 CIA 같은 데서 정보 수집하 이런 인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개를 모두 저희가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정보를 받아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가세요. 그냥 정보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정보야? 미국에서 가져온 거래.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막상 부딪혔을 때는 이게 정보 과잉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정보가 많아서 과잉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동일한 프라이오리티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의사결정을 방해하잖아요. 특히 보안은 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텔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KIS에서 말하는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가 보안 담당자로서 우리 망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지. 얘는 막아. 얘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 얘는 그냥 놔둬. 얘는 뭐 차단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시그니처 배드. 그건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판단한 거거든요. 기계 판단한 거를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내렸다라고 보기 되게 어렵죠. 그건 이제 그냥 기계가 이거는 뭐 옛날에 나쁘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들어오지 말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내가 어놀리지 인정하는 거죠.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내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걸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추적을 하고 그게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 컨티뉴티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부분을 C레벨에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악성 코드가 어제는 5개 나왔는데 오늘은 10개 나왔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어제는 5개 잡았는데 오늘은 10개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 별로 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지만 미국에서 한참 제일 잘 날리던 업체가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잖아요. 주가나 이런 걸 보면. 소위 경강부회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것들, 사실 일반화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큰 신뢰를 얻었다가 이제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걸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레슨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회사 조그만 회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공공, 민간 내부망을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실제 분석하게 되는데 저희는 분석할 때 최소한 2주 이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모을 때 아는 사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전부 다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 조직에 권위가 없잖아요. 제 기사 있을 때는 이제 뒷배가 있으니까 뭐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알아줬었는데 권위가 없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지니까 더 데스퍼레이트하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들어갔던 곳에서 많은 곳에서 좋은 결과를 이제 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부하고도 일하고 고려대학교 강의도 하고 있고 사이버 사령부 자문위원도 하고 군하고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또 침해사고 대응 그 인간활동 조사다라서 뭐 KT 사고라든지 본부 사고, 그다음에 뭐 SKB 디도스 사고 이제 공식 분석위원으로 참여해서 기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나와서 이제 파인트 센터에서 말 블록체인 기반 이제 그 스태티스티컬 IPS 개발하는 업무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 한 15년 정도 했고요. 보안만 했고 앞으로도 뭐 보안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작하고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에서 뭐 이제 몇 개 그냥 서머리 드린 겁니다. 보면 이제 대기업도 있고 미국 뭐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저도 들어와서 처음 느낀 겁니다. 뭐냐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기관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문제는 있죠.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잘 돼 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기관에 들어갔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보안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보안에 대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옆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관심 가지고 아랫집에서 어떤 장비 쓰는지 관심 가지고 그리고 보안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들이면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잘 막아요.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만을 대상으로 한 공격들, 지금 일반 공격도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거의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공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순신 얘기를 드린 게 괜히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깨달은 건 뭐냐면요. 공격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말해주는 거는 방어자의 수준을 말해주지 공격자의 수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뭐 언급한 배드터널 공격 같은 경우는 MBT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공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공격을 제압하는데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되게 많은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공격을 우리 환경에 한번 붙여서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90%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공격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좀 있지 않나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은 네트워크를 제가 분석했지만 정말 하나같이 다른 공격들만 나옵니다. 물론 동일한 공격도 나오는 게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들어갈 때 이제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고 기존에 일어났던 거 잊어먹고 들어가라는 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거든요. 시그니처를 가지고 들어가면 시그니처가 아닌 공격에 집니다. 그래서 공격의 모멘텀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측, 프레딕션, 뭐 이 조직은 들어가기 전에 저기는 분명히 뭐 무슨 공격이 있을 거야. 그럼 들어가서 그것만 보거든요. 대부분 취약점 점검이 그거잖아요. 예상치. 뭐 한 3,000개의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돌려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걸리면 그거는 이제 니글리전스 오브 듀티죠. 제가 일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시스템이 정말 취약한 거냐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내가 가진 문제점은 나만이 가진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공격자와 방어자는요 들어가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근데 그 이큐빌리엄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조직과 조직 사이, 장비와 장비 사이 이 사이에서 틈이 나면 이제 공격이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거는 안 봐요. 내 소관이 아니다. 혹은 전혀 비지빌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예를 들어 장비를 가지고 장비를 1000개, 10,000개를 산들 그 전체에 대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장비가 있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하는 거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안시장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담당자분들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 믿으시는 분이 이제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 마켓이 아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제가 베이스라인을 좀 긋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들어가 본데 되게 많은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은 역시 대학교였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가봤더니 대학교 자체를 공격하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노이즈가 심하다는 거는 공격이라는 게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외부 공격자들이 이제 대학교 네트워크를 클라우드 서버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스팸 보낸 다음에 컨텐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료 클라우드처럼 쓰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디도스 공격하는데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여기 보시면은 대학교 하나인데요. 1500개, 3000개 뭐 이렇게 돼 있는 컴퓨터들이 장악이 돼서 본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악성 코드거든요. 근데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꼭 대학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가장 베이스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사용자들은 손쉬운 거를 쓰려고 합니다. 통제가 없으면, 댐이 없으면 물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놔두고도 우리 보안이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예방체계죠. 저희가 프리벤티브 메저라고 하는데 예방체계 뭐 여러분들 쓰시는 백신 아니면 뭐 방화벽 샌드박스 기반 다 예방체계예요. 그런 예방체계들이 최소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관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에 좀 된 얘기인데요. 굉장히 큰 겉으로 봤을 때는 정보를 진짜 잘하고 있고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이죠. 대기업이고. 근데 들어갔는데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대학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지?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경쟁 BMT였는데 그래서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백신을 뭘 쓰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백신이 이미 뭐 그때 2년 전, 3, 4년 전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공공 SI에 무료로 주고 그런 업체의 백신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백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신의 퍼포먼스가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보보호 자체가 너무 기억력이 없이 그냥 백신 체크마크 그러면 값싼 거 경쟁해가지고 좀 더 내려주는 거 사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계신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분석을 했는데 3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잘하는구나. 정말 알려진 거 하나 안 나오더라고요. 깨끗하게 하나도 안 나와서 잘하는구나. 이러면 잘한다 그러고 나가야지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팩터 중에서 내부 이동이나 이제 명령제 채널에 대한 증상이 나와서 봤더니 이렇게 아래 빨갛게 이제 그림 그린 게요. 이제 137번에 대해서 스캔을 하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그 MBT가 활성화된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로 이동을 하고 연결을 맺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2주, 3주 모은 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데 하루에 몇 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방어체계에서 이상징으로 탐지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그런 현상이죠. 저걸 이상징으로 만약에 탐지한다면 저거 1000만 배 되는 많은 친구들이 이상징으로 탐지가 될 테니까 좀 더 확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탐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서버 자체에서 봤더니요. 저기 이제 터스크 케이커스 제도라는데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600초, 700초마다 한 번씩 접속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수상한데 왜냐면 이제 저 지역은요. 여러분들 77 디도스 났을 때 우리나라 유럽에 날아가가지고 하드드라이브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하고는 그렇게 정보 공유 협약이 돼 있어서 공격자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그런 협약이 저희 조세에 비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중계 서버를 놨겠죠. 근데 동일한 트래픽이 불가리아에도 가는데 보시면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4가지의 아스펙트가 있습니다. 듀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주기, 그다음에 스파이트 바이트에 대한 특성을 보는데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형태의 명령제 채널을 구성하고 있다고 탐지가 됐고 봤는데 이건 또 불가리아예요. 불가리아도 또 같은 형태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제 채널이 이중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망으로 벌써 이동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요 호스트가 누구 거냐? 그랬더니 상무님 컴퓨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봤더니 이제 내부망이 많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방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되게 많은 일을 하죠. 좋은 거 먹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감기 걸리면은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탐지가 안 됐으니까 가만 놔두면 뭐 폐렴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창피한 거죠, 그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공격이 굉장히 신출귀몰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공격자들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나니까 공격을 엄청나게 신출귀몰합니다. 근데 내부망 가서 들어가 보시면 그 사람들도 실수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한 번에 그냥 탁탁탁 틀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자기가 깜깜하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면 그 내부망에서 나도 모르는데 저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되게 여러 가지 노이즈한 수단들을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거를 아예 안 봐요. 그리고 문 따고 들어오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얼굴 빨간지 파란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넘어가서 요번에 제가 탐지한 공격이 이제 배드터널 공격이라는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방화벽을 믿잖아요. 방화벽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을 도와줄 거라고, 그러니까 보호해줄 거라고 믿으시는데 배드터널 공격은 뭐냐면 윈도우즈 자체가 MBNS라고 137번에 통신을 할 때요. 소스 포트가 137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137번을 가지고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다 같은데 제가 방화벽을 한번 밖으로 나가면 들어오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 다 스테이트풀 방화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양방향 통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에피머럴 포트를 해서 알비터리 포트를 잡잖아요. 그 예측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둘이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UNC를 붙여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얘가 내부에 있는 MBT에 붙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MBT에 접속을 시도하면서 방화벽을 딱 뚫고 나가면 이제 홀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가 역으로 타고 들어와서 WPAD나 이스타탭을 캐싱을 이제 이제 감염시키고 이제 감염이 아니라 스푸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윈도우즈 자동 이제 웹프락시아 그다음에 IPv6 터널을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뚫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그 호스트에서 통신이 호주로 갔다가 다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이제킹 되는 통신의 형태가 뭐냐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하이제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악성 코드 유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죠? 그거 우리가 딱 설치하면 인증서 에러 날 거 아니에요. 코드 사인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가는 게 크립토 API. 인증서까지 막아서 보여주면 완벽하겠죠. 그 다음에 내부 PMS 하이제킹. 근데 PMS에 대한 정확한 스트링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이 집에 들어와서 다 쓰시고 다니지 않았나. 근데 공격 인프라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IP 포워딩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돌아가는 파밍 사이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지 말고 관측하라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이긴 싸움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휴전선이 무너졌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어. 제가 이제 군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남자분들은 뭐 다 익숙하시니까.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걸 현재 우리 정보부에서는 리질리언시,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깨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깨져도 죽지 않습니다. 실제 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인프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긴 거죠. 뭐 이게 특정 업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어떤 뭐 업체는 2천만 건 나갔는데 한 10,000건 나갔을 때 잡으면 이긴 거죠. 문책을 받아야 게 아니라 그런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들어오는 것만 막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실제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근데 취약점 점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게요. 취약점 점검 받으시는 거는 게을러서 그런 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취약점 점검을 안 받고 내부망을 열심히 보시면 우리 망의 취약점이 공격자에서 어떻게 exploit 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격자가 취약점 점검을 해주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이기는 싸움은 성에 들어가서 물 뿌리고 땅 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격자가 보면은 막 뜨거운 물 낀지고 막 이러면은 대부분 이기잖아요. 지는 싸움은 보면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탁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이 물을 끓이며 땀을 타면서 아는 게 실제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현황을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병사의 사기는 어떤지, 우리 기술수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게 방어 아키텍처죠. 공격자를 어떻게 내가 맞아들여야 할지. 내가 볼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기 멀리 있는 위험, 여러분들 다 언젠간 죽지만 그 죽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안 하시는데 눈앞에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나면 더 빨리 이미디어트하게 대응하시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저기 지구 너머에 있는 특정 공격 우리 회사에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고 방어체계 만들고 하지만 실제 그보다 훨씬 허접한 공격이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죠. 제가 들어갔는데 다 그렇다. 거짓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러고요. 이제 알려진 공격들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이유로 회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안 통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DNS 통제를 하시는 분들은 DNS 신고를 거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질의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고요. 아까처럼 방어배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아까 말한 제가 방식이 UDP 핀 홀딩이라는 거고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팀뷰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팀뷰어에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게 중간에 매니저가 있어갖고 정보를 레지스트한 다음에 뚫어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방식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화벽은 그러한 방식에 기술적으로 응답하게 돼 있고 그게 현존하는 인터넷 기술의 한계입니다. 그거 패치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패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이나 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제가 저 이 공격 나고 나서 사이버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군에 이제 비슷한 공격이 좀 봐야지하고 봤더니 거기는 MBT 아예 안 써요. 정책으로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기관은 좀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공기관이 아니고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서비스를 열어놓아야 된다면 그 보안 때문에 닫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열어놓은 상태에서 오픈 아키텍처잖아요. 오픈 아키텍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뭐가 다 많이 얘기했죠.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쌓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측 체계가 그럼 왜 실패하죠? 다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들어갔던 기관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예측하고 있어요, 공격을. 근데 예측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저 머니볼에서 봤듯이 너무 전문가에 의존해요. 머니볼 자체 그거잖아요. 이제 전문가에 의존했는데 저거를 숫자 통계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전력이 낮은 팀이 연승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누구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요. 큰 돈 주고. 그래가지고 돈 주고 보완시키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성과도 많이 내는 것 같고. 근데 시야가 편향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자기 경험을 사실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안 자체가 지금 다른 학문처럼 굳어진 학문이 아니잖아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책을 한 10권 들고서 산에 들어가서 10년 공부하고 나오시면 수학의 박사가 될 수 있는데 보안책을 다 들고 10년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시면은 죄송하지만 병신됨, 바보됨, 다 바뀌거든요. 오늘 하루 안 하면 내일 바뀌는 게 보안인데 내가 과거에 보안 좀 했다고 그게 내일의 보안을 맡을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오판이에요. 계속 자기 발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히포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하일리 페이드 프로포셔널을 해서 그런 사람 말 들으면 망한다고. 여러분도 우리나라 컨설팅 받고 망한 회사들 많죠. 대기업들 망한 거 다 외국에서 컨설팅 받고 망했잖아요. 그런 예시가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답을 주기 위한 답이 실제 내 조직에서 답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진화하죠.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진화하죠? 이게 공간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 ESM. 그래서 시스템 기반의 정보 보호를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7년도에 저희 금융위기 나서 리만 사탄이 났을 때 완전히 다 전 세계 시장이 붙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론이 나올 수 없는데 기계적으로 계속 내는 거잖아요. 론을 내고 론을.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현실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기계적인 예측의 한계 틀에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안 시스템의 보안 관제를 보시면 그것만 보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것만 보면 돼요. 보안관의 그리고 보안 조직 간의 균형과 견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봐요. 좀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쓱 지우면 되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플로우 자체가 너무 단절돼 있어요. 이게 다단계 뷰를 가지고 내가 보는 뷰와 CEO 레벨이 보는 뷰가 같아야 되는데 단지 애그리게이션의 서머리, 퍼스펙티브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그냥 써갖고 내요. 내 자의적인 판단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5번, 오늘은 10번.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작은 틀에서는 담당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시장이 붕괴되는 것 자체가 이 전체 조직의 전체 보안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보안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보안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대단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 안 해요. 보안 컨설턴트 그러면 사기꾼 또 얘는 뭐 팔러 와서 여기서 빈대고 있나. 뭐 제가 그런 입장이지만 저도 다른 사람 보면 똑같이 들어요. 이거 공감대가 아닌가. 근데 이 이유가 뭐가 있으면 마켓이 레몬 마켓이 된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질이 전부 낮춰지는 거고 보안 제품 경쟁품에 비춰서 낮은 걸로 가져가는 거고 어차피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인데 공부하면 왜 공부하면? 공부하면 무슨 놀아야지. 상식적인 거잖아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예측 모델을 어떻게 변환해야 되냐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측 모델은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이 도메인에서 두 가지 예측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코넛 모델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코코넛이 머리에 딱 떨어진 내가 길을 막 가는 게 아마도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열대지방에서 나온 것 같아요. 길을 막 가다가 코코넛이 머리에 딱 맞을 확률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제 새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길을 가다가 새똥을 맞을 확률. 근데 여러분들 새똥 맞을 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머리에 캡 쓰고 다니시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왜? 예측할 수 없는 확률 범위에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존재하고 근데 지금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모델하고 되게 비슷해요. 제가 인터넷 진흥원에 있었지만 7.7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보보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7년 대란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 사고가 났었죠? 큰 사고가 국내에서 2003년에 1.25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진흥원이 이제 키스크 만들고 쌩 난리를 피는 때라서 그 기억이 잔상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편하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7 기소수가 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7년 대란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패턴을 찾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 하니까 다음 7년은 괜찮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3.20, 6.25.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게 홀스년 대란설.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패배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그렇죠. 그 공격자가 왜 홀스년에 공격을 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보안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하철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 모델에서.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딱 갔는데 놓쳤어요. 그러면 뭐 하실 기다리잖아요. 왜? 내 확률 범위 내에서 지하철 다시 오니까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공격이 온셋이 딱 되면 얘는 움직일 거라고요. 걔를 보는 거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공격을 보는 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수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 침해는 디제스터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길 자신이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예측 모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보안 모델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정보부처에서는 하루에 8TB를 인덱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공격을 탐지하는 데는 다들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건 너무 전형적인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그니처 가지고 큰 귀, 작은 꼬리, 큰 다리, 긴 코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저게 코끼리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걸 벗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사고 분석을 해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사고 분석만 10년 넘게 했는데 사고 분석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고구마 줄거리 캔다는 것처럼 이 사고와 사건, 이벤트와 이벤트, 저희가 IOC라고 그러잖아요.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를 연결하는 거는 일반 통신 사실이에요. 절대 IPS, IDS, 나 이런 데 걸리지 않는 사실들이 나의 사고를 강화시켜줍니다.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을 늘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일반 사실들인데 일반 사실은 수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가지고 갈갈이 찢어진 시체 중에서 몇 개 가지고서 누구냐 맞춰보면 맞출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눈하고 코하고 가져온다고 그 사람 알 수 없다. 비유 자체가 너무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다 지자체표 가져와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반적으로 모든 기관에서나 어떤 기관에서는 내가 가진 거 다 모으면 뭔가 나오겠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오려면 미리 나왔어요. 그 이유 자체는 데이터 퀄리티잖아요. 내가 저희가 레졸루션이라고 해상도 가지고 있냐,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들어있냐. 내가 판단 못하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모아놓으면 내 판단력을 증강시켜줄까요? 판단력을 더 나쁘게 만들고요. 모호하게 만들고 노이즈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되게 sarcastic한 얘기입니다. 이걸. 근데 이제 되게 이게 비관적인 얘기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그림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칠면조가 미국에서는 칠면조가 이제 언제 칠면조를 먹죠? 미국이? 예, 추수감사절날 먹잖아요. 근데 사실 칠면조가 이렇게 맛있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절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추수감사절 전에는 밥을 잘 준다고요. 그리고 닭은 막 잡아먹는데 얘는 안 잡아먹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농부가 친구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공전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날 잡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내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은 공격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아닌 분들하고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리면 자리가 없어지거나 목이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인식의 차이, 레벨의 차이예요. 내가 어느 수준에서 현상을 보고 있는가 지금. 기술적인 기계적인 수준에서만 보고 있는가. 밥이 나오는가. 밥에 독이 들었는가. 시그니처가 존재하는가. 그런 것만 보게 되면 하이레벨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인텐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새 미국에서는요, IOC라는 거 개념 자체에 대해서 큰 회의가 있어요. 그 업체가 가라앉으면, 그 업체가 제일 잘했던 게 이제 IOC를 이제 했던 거죠. 그 업체 비난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편성했고 또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그래서 나온 게 IOA. 인디케이터 오브 어택이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인텐션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저희가 정보보호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시스비라 나왔지만, 정보보호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리스크. 리스크가 어떻게 정의되죠? 자산, 위협, 취약점. 그중에서 우리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산 컨트롤 못하죠. 비즈니스 가야 되니까. 취약점 그렇게 있는 건데. 요즘은 인적 취약점 패치 안 되잖아요. 남아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위협 관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위협이 뭐냐? 위협이 TMS가 위협이 어떻게 나뉘냐면 위협은 인텐션과 케이퍼빌리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다 케이퍼빌리티만 보고 있어요. 집에 칼 있으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네트에 깔려있으면 악성 코드인 거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 집에 칼이 있어도 그게 두부를 자르고 밥을 만들면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칼이고요. 낯선 놈이 들고 와서 들고 있으면은 똑같은 칼이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칼이. 컨텍스트,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아주 그냥 사실 제이슨 본 같은 거 보면은 연필 같은 걸로도 사람 죽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기술 중심으로 간다. 이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봐야 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을 보지 않고 이게 얼마나 날카롭고 사고 나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몇 년도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하고 같은 칼인데 칼은 얼마 한 번에 몇 개 무슨 상관이야 그거 자체가. 그건 나중에 할 일입니다. 사고 대응은요. 사고 대응은 사고를 막고 그 사고의 전파를 막는 게 사고 대응이지. 전쟁 났는데 적의 전력에 적의 핵무사일의 기술 상황을 연구원들 모아갖고 분석하는 게 전투인가요? 그건 연구잖아요. 전투는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과정이 전투예요.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전투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언제 그런 거 분석하고 있냐고. 다 죽으면 가서 찢어보고서 이래 죽었네 저래 죽었네. 왜 죽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야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을 이제 쭉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외부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은 저는 공격자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해요. 저보다도 더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격에 대한 기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리워드가 더 크고 리스크도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사는 삶보다 더 위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 전체에 대한 지식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근데 우리 페리미터, 우리 네트워크 페리미터에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얼추 공격자의 지식과 우리 지식이 페리미터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똑같다 이건 아니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들고 들어오고 많은 거는 막히고 하겠죠. 근데 이제
exploit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침해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침해라는 말로 얘기되기에는 조금 더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문건 같은 걸 보시면 exploit하고 compromise로 나누죠. exploit이 뭐죠? exploit 됐다는 게 뭐예요? 내가 exploit 됐다는 건 뭐죠? 이 권한을 확보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권한을 확보한 거예요. exploit 성공하면 권한을 확보하는 거예요. compromise 되면 뭐죠? 부역을 하는 거예요. 내 시스템인데 저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6이 되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좀 사귀어볼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에 들어요. 아 좋네. 엑스플로이트 된 거죠. 근데 가서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컴프로마이즈까지는 안 되거든요. 우리 계속 매일 살면서 엑스플로이트 당합니다. 광고 사실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광고판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그런 거 바른다고 그 회사처럼 되나? 근데 이제 그렇게 잠깐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않거든요. 사시는 분들은 컴프로마이즈 된 거죠. 그러더니 실망하죠. 아이 뭐야 이거 아니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면들이 좀 이제 생활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한 번 더 쳐다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자리 바꿔서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다 소용없다. 걸어가거든요. 농담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컴프로마이즈가 일어나는 시간하고 엑스플로잇이 일어나는 시간은 큰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프로마이즈를 일으킬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비치헤드라고 불러요. 상륙코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비치헤드 우리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하다 보면은 뭐 무슨 항공모함 갖고 상륙 안 하잖아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다 잡거든요. 그래서 안 걸리게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진지를 파고 참호를 만들어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가져오죠? 암호화해서 가져오잖아요. 암호하면은 뭐 파이어의 할아버지라도 못 잡죠. 누가 잡아요? 암호화 그냥 블록인데. 그 다음에 딱 펼쳐가지고 툴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어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익스플로이트에 당했다고 해서 이거를 싸움에 졌다고 할까요? 저는 익스플로이트는 우리 팩트 오브 라이프예요. 항상 당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는 잘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아요. 사기꾼한테 당하면 컴프로마이즈 항상 사기꾼들 많잖아요. 안 당하지 뭐 대출 받아라 뭐 해라 뭐 이메일 날라와가지고 뭐 나는 뭐 두바이에 있는 친구 뭐 CFO인데 뭐 당신이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안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넘어가면은 컴프로마이즈 된 건데 이 익스플로이트 안 됐다고 해서 익스플로이트 때 비난할 수 없다는 거. 익스플로이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관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을 위해서는요. 일단 위협 도메인이 확장이 돼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메인은요. 굿, 배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디에 들어가서 애매한 거다 얘기하면은 확실히 말해줘라. 이게 좋냐 나쁘냐.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단지 언노운의 도메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의가 안 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일단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블럼 도메인을 정의할 때 저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사부면으로 나누면 이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전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사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알려진 영역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망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망이 나빠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보다 나은 보안을 하고 있는가? 우리 조직은 퍼포먼스가 어떤가? 보안 정책은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문서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데이터로 받으셔야 돼요. 문서로 받게 되면 사람이 개입하고 정치가 들어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정치가 개입하기에는 정보보호 자체가 너무 취약합니다. 아직은 과학이 아니에요. 마술의 주술. 가가지고 펑 막 보안하고 나서 약하라고 뭐 이런 거 그게 다르잖아요. 저는 보안이 과학이 되지 않으면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이제 보안이 보험이 되는 날이 오겠죠. 목 내놓고 일하는 거죠. 러시아 룰렛 하는 거에 아침에 와가지고 툭툭 총팡소가 안 맞으면 오늘 또 살았네. 터지면은 내가 재수 없어서 당했지 능력이 없어서 당했나.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위협 도메인 자체가 이렇게 전사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도 또 우리가 나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디든 들어가 보세요. 이게 좀 오래됐지만 다 연관 분석. 뭐 이렇게 문서 나오는 거 전부 연관 분석. 여러분들 연관 분석이 뭐냐면 제가 말한 연관 분석은 뭐 예를 들어서 IPS에서 잡히고 낙에서도 잡히고 파이어로 잡혔어요. 그렇다고 얘가 바뀌나요? 이 바뀌는 건 뭐냐면 정보 자체가 그게 사실이라는 것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보 전달할 때 인포메이션 티오리를 보면 리선던시가 많아지는 건 노이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포메이션 자체의 퀄리티가 많아지지는 않는다고요. 하나의 비트가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중간에 노이즈가 생겼을 때 3개 비트로 가서 노이즈를 없애려고 우리 뭐 페리티로 많이 하고 뭐 레이드 잡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잡았다고 해서 정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 쪽에서 하나의 장비에서 잡힌 정보가 그러면 믿지 못할 정보고 다른 정보가 붙였을 때 엄청난 가 나오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말로 한번 얘기하고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독일어로 한번 얘기하고 시간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왔는데 얘가 성공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밖으로 비콘이 나가겠죠. 일반적인 상황에. 비콘이 나가는가. 그 다음에 내부 이동을 하면 내부 쑤시고 다니겠죠.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요. 이 스페이스 자체가 큐브가 되면서 ON이라는 우리 뭐 전산하신 분들 알겠지만 리니어한 복잡도가요.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인트랙트로만 그러니까 풀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기술적으로 못 풉니다. 하루에 8테라 인덱싱 하는데 이게 1년 쌓였다고 보세요. 그거 분석할 수 있어요. 어느 세계의 어느 기계도 분석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퍼스펙티브예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 관점 자체를 가지고 문제의 옥점을 찾을 수 있는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은 일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지 못하면 빅데이터 아무리 많이 모아놓으셔도 저는 많은 곳에 교육을 가는데요. 다들 그래요. 내가 빅킷 다 모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가 로그 다 모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모은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 전에 관점을 가지고 어떤 특성,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에서는. 어떤 피처를 내가 여러분들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여러분 다 살아온 게 전부 다 저장돼 있나요? 그럼 아마 미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떤 피처가 딱 나왔을 때 길 가다가 저 사람 봤는데 무슨 문구를 봤는데 거기 따라가고 자꾸 기억이 나오잖아요. 그 기억이 한 번에 활성화 안 되거든요. 우리도. 사람의 머리도 빅데이터 머신이잖아요. 우리가 풀 수 있으려면 이 기계 자체가 사람의 머리처럼 움직여야 돼요. 피처가 있어서 위험에 대한 피처가 나오면 그것들이 서로 어소시에이션 돼 있어서 이것들이 쭉 기억의 흐름을 타고 나와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피처가 셀렉트 돼야 돼요. 근데 피처는 없죠. 다들 그냥 IOC만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보는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빨리 지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정보기를 획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면은요. 내부망에 대한 인텔리전스가 공격자를 항상 상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망인데. 내 자산인데. 전화해보면 아는데. 리스트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뭐 업체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한번 대단히 큰 문제 1.1.1.1로 비컨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리졸브 해봤더니 호주 주소예요. 그리고 포트도 3,999번을 양쪽 다 쓰고 있어서 이거 분명히 군침해 사고 온 것 같다. 이게 피놀릭인가 하고 이제 그 고객사 리포팅을 해줬더니 고객사에서 그걸 알아봤더니 그거 자체가 시스템 버그예요. 그래서 IP가 없으면 자기가 안에도 없는데 1.1.1.1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고 그 장비에 있는 버그가 이미 리포트가 된 건데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곳 가면 그게 나오는데 다른 고객사들은 자기들도 모르고 넘어가요. 저희는 그 고객사 덕분에 이게 이러한 통신이었구나. 그러니까 1.1.1.1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UDP로 원웨이로 통신이 계속 가는데 UDP 같은 경우는 바이디렉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연결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부망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 관측하시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측하시냐는. 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전부 예측하고 사시지 않잖아요. 그냥 예측 범위 내에서 벌어지면 다 딜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 오면 만나고. 근데 모든 사람한테 전화 걸 거를 다 내가 고민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엑서큐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저희는 이거 자체가 우리의 성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전파됐는데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안 조직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파지티브 피드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파지티브 피드백 많이 들어보시죠? 인공지능. 모든 인공지능은 파지티브 피드백을 가지고 있어요. 피드백이 없으면 인공지능 구성이 안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떼놓고요. 사람의 시스템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떠나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도
결과 자체가 다시 피드백되지 않으면 우리 상황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데이터로 바인딩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요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RMS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밖에 나가면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관제하는 데서는 변화, 전에는 어땠냐, 지금은 어땠냐,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지역적으로 어디에 매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보는데 우리 조직은 항상 그렇거든요. 여기 가면 저기는 어떠냐, 저기 가면 여기는 어떠냐. 그 조직 간의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하셔야 돼요. 왜 그거를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외부 사람한테 물어보겠어요? 다 파셜 뷰입니다. 다 왜곡되고 다 바이어스예요. 데이터로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하면 정확해. 예를 들어서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애드웨어들도 하이제킹 돼서 문제가 나는 애드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적게 쓰고 있다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포텐셜 인펙션 벡터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거 어느 조직이 많이 가지고 있나 모르시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요 3,4천 개씩 가지고 있어요 에이전트들을. 국내에서 왜 자꾸 에이전트 기반의 문제가 나는지 방어자의 균형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지 아세요? 외국은 AD를 쓰잖아요. AD는 AD를 장악하면 끝납니다. 국내는 AD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레러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기술적으로. 뭐 그냥 축축축 갈 것 같지만 한번 해봐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부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국내는 뭐가 있어요? 에이전트의 전성시, 에이전트만 잡으면 다 잡잖아요. 에이전트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기능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2077 때는 웹하드 에이전트, 그때가 시초였죠? 하이제킹 해가지고 50만 대 감축했단 말이에요. 320 다 생각해보세요. 전부 그런, 그러니까 우리 내부망에 그런 에이전트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내일 믿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3,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지속통신이 존재합니다. 지속통신은 엔드단에 매핑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악성 코드가 있든지 프로세스가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80%는 알려진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 나머지 20% 중에서 한 10%는 내부 서비스로 분류가 돼요. 그럼 나머지 10%들은요, 의사결정이 저도 불가능하고 거기도 불가능해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조직에서는요, 이 플레인 자체가 PCR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쪽 면은 데이터가 들어온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클라이언트 데이터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통보자고 서버는 데이터 제공하는데 이쪽 면은 뭐냐면 이게 1로 갈수록 데이터가 나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이면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다 나간 거예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는 며칠 동안 보여졌느냐. 지난 30일 동안. 지속성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해서 관점을 가졌을 때 저기 있는 210, 2이거는요. 요거랑 매핑이 되는데 하루에 11메가씩 딱 잘라서 나가요. 하루의 데이터 유출량이거든요. 이거를 기계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저걸 가지고 무조건 차단해. 호스트 가가지고 바이너리 네스턴트 플랜트 하면 되잖아요. PLANT 하면은 아니면 PLANU 하거나 그러면 나오고 이거 쉬워요 그냥. 그러면 그거 위탁업체 할때 분석시키면 돼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당신 뭐 깔았냐? 좋네. 아 그러면 이거 깔았으니까 오케이. 이 악성 기술을 벗어난 대응을 할 수 있다. 왜 이거를 다 배째보고 갈라보고 라이브러리 넣어보고 그래도 몰라요. 근데 행위에 움직이는 거, 칼날의 방향을 보면 여러분들이 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럼 정보보호 자체가 이제 그런 마술의 영역에서 평범한 기술의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고 저희는 이런 방식을 써서 많은 것들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 보고 시간이 이제 얼추 마쳤는데요. 이제 그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참 잘하시죠, 그죠? 일단 저도 뭐 여러분들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대부방이나 침해 사고 조사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할 수 있을 만한 분이시니까요. 뭐 이렇게 한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사고를 안
당하셨나봐요, 다들. 그러면은 지금 부스에 지금 랩시큐리티 서비스가 지금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와서 가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부스 가서 한번 문의를 하셔도 되고 또 나중에 한번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또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이제 하실 시간인데요.